안녕하십니까. 이리온 리서치입니다.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카뱅 녹음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금융지주 발표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저희는 주가가 좀 그냥 그랬죠. 증권주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실적들은 좋은데 지표들이 근데 9월부터 월중으로 보면요 조금 실적들이 채권 시장 이래버리면 또 대형 네. 대형 증권사는 채권 시장 이래가지고 금리가 뭐 이제 예상을 크게 이제 상회하면서 가파르게 튀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좀 그 운용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고 또 대표적인 브로커리지 관련된 뭐 거래대금 같은 지표들도 9월 이후로는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까지는 실적이 뭐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업황을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뭐 9월, 10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업황 지표 자체 그 둔화나 뭐 트레이딩 여건의 비우호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또 뭐 IB 같은 이제 부문들도 4분기에는 조금 이제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큰 그림에서는 뭐 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이 조금 조여지는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증권주에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우호적이기는 조금 어렵겠다. 그래서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올해 거뒀던 실적만큼을 내년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한 것 같아요. 이제 증권회사라는 게 시황산업인 성격을 완전히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네.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건 없다. 네. 한국금융지주부터 좀 얘기할까요? 네,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좀 가지고 있어서 일회성으로 이익을 이번 분기에 좀 크게 인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IPO 과정에서 지분법 형태로 처분이익을 5,500억 정도 인식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순이익은 7,50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.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실질적인 이익 규모는 한 3,500억 정도로 이렇게 시현을 한 거고 그 이익의 흐름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자료에 띄워주시면은 몇 페이지? 네, 2페이지 한국금융지주 자료 2페이지 표 1번인데요. 1분기, 2분기가 조금 이제 또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약간 저조했다가 3분기는 2분기 대비로는 좀 좋아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리고 그 증권 쪽에서 부문별로 이제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의 이제 개선을 이끈 거는 이제 IB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수수료 이익은 브로커리지나 뭐 자산관리나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조금 이제 슬로우했지만 IB 쪽에서의 실적이 뭐 부동산 PF나 아니면 또 지금 뭐 IPO, ECM 시장은 사실 호황이잖아요, 여전히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이제 성장을 견인했다 볼 수가 있고. 그리고 이 한국금융지주를 저는 이제 증권업종 내에서는 이제 최선호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번 분기, 지난 분기 다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같은 페이지 그림 2번에서 보시듯이 이 증권을 제외한 이제 자회사들, 그러니까 VC나 저축은행, 캐피탈 이쪽에서 또 항상 이제 높은 이익 기여를 해주고 있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줄긴 했지만 저축은행, 캐피탈, VC 세 개사를 합산한 순이익 규모가 거의 한 700억 정도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들과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업황이 조금 둔화되고 이제 그 시황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익의 전체적인 흐름은 4분기는 조금 3분기 대비해서 저는 더 둔화될 걸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어서 거래대금도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운용이익 역시 이제 좀 4분기가 더 감소할 수 있을 걸로 봐서 4분기 이익은 한 2천억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올해 연간으로는 카뱅의 일회성 이제 이익을 제외할 때 한 1.3조,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의 지표가 크게 뭐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보면 한 1조 원 정도 내외로 이익의 흐름 자체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전히 대형 증권사들 중에서는 이제 최고 수준의 수익성 ROE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근 주가가 뭐 0.7배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PBR 저는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뭐 이렇게 큰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전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를 했던 제가 이제 그 분석 대상 종목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그렇죠. 10월 25일에 실적, 10월 24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.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. 그러니까 그 같은 2페이지의 표 1번의 수치들이 있는데요. 세부적인 수치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IB 쪽이 이제 실적 호조를 이제 견인을 했고 다른 부분들 뭐 이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이제 브로커리지 부분들은 2분기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. 근데 뭐 역시 NH투자증권 역시 IB 쪽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IB 실적의 세부적인 부분 역시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ECM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쪽 중심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 투자 활동들이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미드 코로나가 되고 하면은 뭐 저희가 또 해외도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어서 브로커리지나 시황 관련된 지표들이 좀 슬로우할 때 IB 쪽에서 얼마나 이쪽 실적을 회복해 줄 수 있냐 이게 결국 관건일 것 같고 그런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할 때 내년 역시 뭐 NH도 올해 대비해서는 이익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. 그리고 IB 쪽이 실적의 키를 이제 쥐고 이제 끌어가는 흐름이 앞으로도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3분기만큼의 이익 규모는 좀 달성하지 어렵겠다.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NH는 조금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배당을 상당히 이제 많이 해주는 이제 증권사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모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NH투자증권이 상당히 그래도 그 자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을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6%, 7%에 가까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은행주 못지 않은 수익률이죠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NH투자증권 역시 뭐 실적은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이제 배당 메리트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증권사들이 뭐 매년 생각할 때 당연히보다 다음 해에 사업 계획은 당연히 더 성장하는 거를 짜죠. 근데 네. 이제 저도 뭐 건배순 연구원도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뭐 이 정도로 한번 이렇게 성장 나오고 나면 증권회사는 또 금리 움직이고 그러면 참 이게 대형사들은 만만치 않잖아요, 사실. 대응하기가 또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거를 그 뭐 어느 정도 상승 물건을 속도 떠안고 가야 네. 되는 사람들인데 채권을 그걸 감안하면 또 IB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익의 상당 부분이 ECM보다는 그래도 부동산 쪽 PF 절대적으로 규모가 많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또 금리도 움직이고 이러면 또 뭐냐 간접적인 영향에 그렇죠. 노출이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. 많은 분들이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외로 그냥 그게 나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어 기준금리만 보고 계시는데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뭐 센터장님이나 저희 뭐 전략팀에서도 계속 말씀 주시지만 금리가 움직이면 결국 뭐 인플레이션 최근의 우려 같은 것도 그렇죠. 연관이 되고 이게 결국 시장 환경과도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증권사들이 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시황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이 구조를 재편하고 개선되어 있는 건 맞는데 뭐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자유롭지는 그럼요. 않다라는 거를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조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시장의 환경도 그렇고 금리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내년은 사실 뭐 말씀 주신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산 시장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런 불확실성이 뭐 주식시장의 종사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서 준비를 하는 게 있고 저희들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저도 출근할 때 이제 분들이 많이 듣는 그런 방송들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이리온도 보면은 우리 이리온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오랫동안 저와 같이 했던 연불리도 막 요즘 뭐 댓글 보면은 막 혼자서 그냥 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가 한 거는 자료들 소개해 주면서 긍정적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를 했는 건데 굉장히 격앙되더니 깜짝 놀랐어 내가 최근에 이거 보고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격앙되들 계실까 생각해보면 뭐 저희들도 잘못한 게 있고 뭐 애널리스트가 잘한 거 없죠. 근데 증권회사만 봐도 딱 드러나거든요.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그리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거죠. 미국은 오르는데 왜 우리가 안 올라? 그냥 항상 하는 말이
공매도 때문이야. 이렇게 단순화시킬 일이 아니라는 거죠, 이게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주가는 그쵸. 이미 그러한 뭐 밸류에이션을 우려와 이런 그쵸.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증권주도 뭐 전배순 영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내년 녹록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, 사실. 금융주 내에서는 사실 조금 이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행스러운 건 한투들 봤지만 그래도 또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또 싸져 있으니까 네. 또 이런 것도 강점이니까 뭐 그게 어디를 중시하냐에 따라 다르겠죠. 그러니까 저희가 리서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후행적으로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됐다. 그럴까요? 여기 네. 마무리 짓까요?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함께 고민하시죠. 고민하시죠.